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무원 행정학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군무원 행정학이라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일반 행정직 행정학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존 기출문제에 있어서의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인사행정론에서 인사제도, 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뭐 내부 운영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조금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군무원 행정학 기출문제에서 좀 출제됐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제 행정직에서의 그 행정학하고 좀 차별성이 부각이 되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그 기출문제에 있어서의 차별은 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이도 면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행정직 시험에 비해서 군무원 행정학이 다소 난이도가 좀 낮은, 즉 좀 더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뭐 이제 군무원에서도 이제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또 군무원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시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군무원 행정학도 난이도가 최근 수년간의 어떤 그 기출문제들에서 좀 난이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2020년도 출제 문제도 예상컨대 그 국가직 행정학 시험이라든가 지방직 행정학 시험에 있어서의 난이도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에서 이제 기존의 선택형 제도가 폐지되고 이제 행정학이라든가 행정법이 행정직에서 필수 과목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이제 2022년부터 곧 2년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행정학 시험의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또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시험 준비를 할 것을 좀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 행정학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우선 책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요. 그리고 어려운 개념이라든가 이론들이 무슨 철학책처럼 쫙 나오고 역사 얘기도 나오고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무슨 뭐 법조문 외우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선입견도 굉장히 들고요.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거 행정학은 그저 그냥 뭐 역사 과목처럼 달달 암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그 암기해 가지고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의 흐름, 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전체 총 55개 클래스의 강의를 함께 여행을 하시면서 제가 이 교재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일일이 언급할 수도 없고요. 언급하는 그런 강의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많은 내용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려는 학습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소위 말해서 머리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런 암기식 공부가 시험 현장에서 그다지 고득점을 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득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고득점의 비결은 행정학의 경우 전체적인 시대적 흐름, 맥락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 강의도 행정학 전체의 맥락, 구조,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이해시키는데 제일의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골격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밋밋한 수평선상에 평평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산을 등산을 해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있고 높은 곳이 있고 좀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부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있고 또 깊이 있게 출제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살짝 개념만 알고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그 난이도 높은 문제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굴곡 있는 공부를 하라. 이 조언을 드리면서 자,
군무원이 되기 위한 행정학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파트 1 행정학 총론이 되겠는데, 행정학 총론은 전반적으로 행정학의 각 파트에서 사용될 전반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들, 그리고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대략 한 150년 정도 되거든요. 행정학의 역사가 한 150년이에요. 150년. 우리가 1887년, 그러니까 80년대가 행정학, 그러니까 근대 행정학이 성립된 시기라고 하죠. 이때부터 현재까지니까 약 150년간이죠. 그 역사를 전반적으로 조망해 보는 것이 이 파트 1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 우선 챕터 1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학을 하려면 당연히 행정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행정이 뭐냐 이거죠. 자, 행정하면은 정부가 하는 거에 행정 아니냐 이러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하죠. 근데 정부가 하는 게 행정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답이냐 이거죠. 아니죠. 이 정부를 바라볼 때 정부는 항상 정치와 경영, 경제 이렇게 세 가지 영역과 다 관련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죠. 그리고 정부 관리는 효율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기업 경영과 비슷한 관리 기법을 써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정부는 또 정책 결정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관여하죠. 그것이 또 정치의 영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영, 경제와 관련된 어떤 그 공통분모적 영역이 행정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교재에서 보면은 행정은 뭐냐? 뭐 펄스토프라는 학자는 행정은 정의할 수 없다. 단지 기술. 여기서 이제 기술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디스크라이브 한다는 얘기인데 뭐라고 말할 뿐이지 그렇다고 딱 이것 집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얘기인데, 사실 그렇죠. 뭐 경제가 뭐다, 법이 뭐다, 정치가 뭐다 딱 정의할 수 없죠. 그게 이 사회 현상, 즉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 과학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게 자연과학과의 차이점이죠. 그래도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움직이는 행위를 보면서 행정이 뭐다라고 어떤 그 개념을 어떤 그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은, 행정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두 사람의 합리적, 협동적 집단행위다. 아유, 말이 더 어려워요. 설명한 게 더 어려워요. 그죠? 헷갈리우스예요, 헷갈리우스. 이걸 그냥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요. 딱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세요. 기업하고 다릅니다. 기업하고. 비슷하면서 달라요. 기업은 돈을 쫓죠. 이윤을 추구하죠. 정부가 추구하는 행정은 공익을 지향해요. 공익을 지향. 공익이 뭐냐? 그것도 나중에 얘기합니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정책이라는 걸 수단을 통해서 공공재, 즉 공공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사용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단순히 그러면 기업처럼 공익을 지향해서 공공재를 생산하고 끝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뭔지를 정의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는 거, 여기까지가 공동체의 방향 설정과 운영이다. 즉 정치 영역과 관련됐다는 얘기죠. 그죠? 근대 행정학 초기에는 이 정치와 행정을 명확히 구분했어요. 탁 떨어져요. 남자와 여자 각방 딱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대 행정학 그랬어요. 초기에는. 그러나 오늘날 행정학에 와서는 정치와 행정은 딴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암수 한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행정을 그러면은 넓은 의미다, 좁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라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행정의 핵심은 공익, 그리고 공공재의 생산, 그리고 공동체의 방향 설정, 정치,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좌표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이 행정을 그러면 넓게 보면 어떻게 되냐? 모든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다. 사실 기업도 사회적 책임 뭐 그러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왜 갑질만 하느냐? 중소기업을 왜 죽이느냐? 동반 성장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 다 해야 된다. 공익적인 거 아닙니까? 기업도 공익적인 걸 추구한다. 그러면은 사실 모든 조직에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 공익적 추구하고 그리고 정부나 똑같고 정부도 또 공익만 추구합니까? 예산 낭비한다고 국민들이 얼마나 그 정부를 비판합니까? 언론에서 맨날 까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정부도 관리, 효율적으로 이 관리한다는 게 뭐예요? 관리한다는 게 이렇게 그냥 지켜보는 걸 관리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매니지먼트 한다는 거는 절약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물건을 만들든지 공공재를 만들든지 그것을 절약한다는 거예요.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었는데 절약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매니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니저는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은 기본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관리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모든 이제 조직에서 다 나타나죠. 행정은 그러면 경영이라는 개념이 되죠. 이퀄이죠. 행정과 경영을 왜 딸리 보여야 되냐? 행정은 영어로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고 경영은 비즈니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달리 봐야 되느냐? 같이 보자. 모든 조직, 교회건 기업이건 정부와 똑같다. 그러면 뭐 기업이 먼저 발전된 거 아니냐? 기업이 우리가 그러죠. 기업은 인류고 정부는 삼류다. 뭐 삼류도 많이 높여준 거라 그러죠. 4류 정도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발전된 인류 기업의 경영 기법을 정부에 적용하자. 이것이 행정관리설이니 행정행태설이니 이런 쪽에서 떠드는 얘기입니다. 자, 별거 아니에요.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넓게 보면요, 모든 조직에서는 관리 행위가 행정이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경영학만 있지 왜 행정학이 왜 필요해?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행정학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 근거가 사라져요. 그러면 행정학 하는 사람들 다 굶어 죽어요. 사표내야 돼요. 저도 그럼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행정학이란 과목도 없어져요. 그냥 경영학만 공부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 행정학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야, 넓은 의미의 행정 중에서 공행정, 퍼블릭이라는 것이 뭔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요. 뭐가 다르냐? 공공재의 공급과 관련된 개념인데 공공재의 공급은 삼성이라든가 현대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거나 어디 피자를 만들어내는 자영업자들이 피자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공공재를 생산할 때는 공적인 공급이래요. 왜? 권력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방 서비스, 교육 서비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정부가 강제로 하죠. 치안 서비스, CCTV 설치할 때 강제로 하지 뭐 여기서 사주세요 이럽니까? 아니죠. 강제력, 공권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요. 생산 분배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한 공공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공정책이라는 게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어떤 채널 아닙니까? 폴리시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야, 행정과 경영은 뭐가 다르냐? 분리하는데 공권력이 개입된다. 공공재의 생산에 있어서 그 특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정학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의 개념을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나누는 두 가지 개념. 실질적이라는 거는 실질, 우리가 서브스티턴티브하다라는 얘기예요. 형식은 포머티브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실질적이라는 거는 행정의 실질적인 개념으로 가요. 실질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행정의 실질적인 개념은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 분립을 하죠. 삼권 분립 이렇게. 정부의 기능을 입법, 사법. 그러니까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민의 의사를 가장 최고도로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기능에 있어서 입법은 가장 이겁니다. 입법 우위의 원칙을 관철하는 게 현대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 다음에 그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만드는 2단계 법을 만드는 작용이 사법적 작용이에요. 법을 심판한다리죠.
법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재판들이 하나하나가 다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은 법을 집행한다라는데 법을 구체적으로 현실에다가 적용하는 것 자체가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위법이라 그러죠. 법규명, 각종 정부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만들잖아요. 법규명령들을. 그런 것들이 다 법을 제정하는 작업들이죠. 하여튼 이 입법, 사법, 행정, 정부 기능 자체가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드는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 국회가 하더라도 예산 집행은 이건 행정으로 보는 거예요. 국회가 하더라도. 법원의 등기 업무. 법원이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등기는. 이건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죠. 그다음에 법원 소속 공무원을 뭐 승진시키거나든가 파면한다거나 이런 조치의 임용행위.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법원이 하는 거지만 행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에 반해서 형식적으로는 어떤 기관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기관에.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거든요. 행정부 소속. 예? 이거는 그 행정부 소속이다. 인사혁신처 소속이에요. 그러면은 중앙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혁신처 소속입니다. 그러면은 인사혁신처 소속의 기관의 재결처분은 이거 재결처분이라는 건 뭐예요? 사법적 기능이죠. 원래는 사법적 기능이죠. 판단하는 거잖아요. 재결이라는 것이 판결과 비슷하거든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재결처분. 요거는 형식적입니다.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재결처분은 행정이다. 행정기관의 위임명령제죠. 위임명령. 법의 하위 규정으로서의 하위 규범으로서의 위임명령을 제정하는 거. 이거는 사실상 입법 기능인데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 보는 거죠. 왜? 행정기관이 하니까. 기관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교재 날개 파트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개념 설명과 함께 핵심 체크 문제들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들인데요. 각 그 파트의 중요 개념이라든가 이론과 관련된 그 문제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기출이 답이다라는 교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발췌해가지고 해설 강의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본 기본 이론 강의를 하면서 각 파트에서 핵심적인 개념과 이론을 설명할 때 기출 문제를 몇 개씩만 발췌해가지고 소개하는 식으로만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날개에 있는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행정학에서 정의하는 행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거. 그러니까 요즘 거버넌스로서라는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 뭐 왈도에 따르면 이건 포스트 오프죠. 틀렸죠.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로 정부 조직 전체에 해당한다. 이건 아니죠.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로 정부 조직 전체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모든 공사 조직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이 틀렸죠. 이 부분이 틀렸죠. 모든 공과 사조직, 퍼블릭과 프라이빗 조직에 모두 해당한다. 좁은 의미의 행정은 공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이건 아니죠. 이게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행위다. 이게 넓은 의미의 행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이것도 왈도가 틀렸고요. 그래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핵심 체크 문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 개념을 적용하는 차원에서만 해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행정은 정치, 경영과 밀접한 관련 삼국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국지. 그러면
행정은 정치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보세요. 정치와 행정이 서로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하는 것을 공사행정이론. 그러니까 여기서 공사라는 건 얘기는 공기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이 이혼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이 같으면 프라이빗과 퍼블릭도 달라요. 퍼블릭이 달라집니다. 또 반대 얘기죠. 그러면 정치는 어떤 그 공동체의 정책 결정과 관련된 것이고요. 행정은 어떤 그 효율적 관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판단의 영역이고 효율적인 영역이고 어떤 법적 책임이라든가 합법성을 추구하는 이런 영역인데 비해서 여기는 대표성이라든가 민주성을 더 강조하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근대적 행정 개념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처음 1881년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윌슨 하면은 이 사람은 이게 대학교 총장,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 및 총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계 진출해서 미국의 2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그 역사책에 나오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다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가 해가지고 뭐 이 한반도의 경우에는 이제 그 3.1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유명한 정치가죠. 그래서 이 윌슨이 이제 그 학자로서 정부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물론 정치학자이긴 한데 정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1887년에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요.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당시 이 1800년대 당시에 미국의 정부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정부는 크기는 굉장히 사이즈는 커지는데 예산도 커지는데 이 당시에 역관주의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역관주의라는 건 뭐예요? 정실유명입니다. 정당이 자기네가 선거에서 이기면은 그 정당을 추종했던 사람들 중에 일반인 민간 시민이죠. 민간 시민 중에서 이 공무원으로 다 정무직이죠. 일종의 정무직으로 다 임용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어떤 그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부패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죠. 매관매직이다. 뭐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오늘날에야 뭐 미국이 최고의 선진국 민주주의다 이러는데 미국도 이 1800년대까지는 굉장히 혼란의 연속이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뭐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어떤 그 사회 혼란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800년대 때 남북 전쟁까지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전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1800년대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기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의 비효율성 문제가 굉장히 커졌다 이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에서는 이 역관주의를 이제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1883년에 펜들턴법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 펜들턴이 다 이제 의원 이름이에요. 이 법 자기가 법을 제안한 거죠. 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 펜들턴법으로 해가지고 실적주의라는 걸 도입해요. 실적주의. 일종의 메리트 시스템이죠. 정치적 이유를 임용하지 말고 공개경쟁 시험 봐라. 여러분들 다 시험 보고서 지금 공무원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적주의라는 개념으로 나온 거거든요. 역관주의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치에 이게 정치판이면은 이 안에 행정은 그 안에 그냥 부분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정치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끄집어내자라는 거예요. 독립선언입니다. 독립선언. 행정 독립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윌슨이. 펜들턴법 만들었죠. 정당화시키자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이원론 다르다.
그러니까 행정은 사기업 매니지먼트 비즈니스와 동일하다.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론 가고 귤릭이라는 학자가 또 이제 우리 윌슨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윌슨을 추종하는 군너라든가 뭐 윌로우비, 귤릭 뭐 이런 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이제 1900년대 초, 1880년대 이후에 1900년대 초까지 상당히 20, 30년대까지죠.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브라는 이건 플래닝, 오르가나이징, 스태핑, 디렉팅, 코오디네이팅, 리포팅, 버제팅입니다. 이건 기억해 두세요.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기능이다, 역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은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기획, 플래닝, 오르가나이징, 액티베이팅, 컨트롤링 이런 기능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딱 보면 뭐예요? 목표 설정 기능이 없어요. 목표 설정 기능. 목표 기능 없죠.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이 없어요. 기획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제만 있죠. 여기에 뭐가 없어요? 성과평가가 없어요. 성과평가 and 피드백이 없어요. 피드백. 환류라는 장치가 없다는 거지. 이게 여기 없어요. 이게 근대적 행정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현대적 행정학에서는 어떻게 가요? 1930년대 딱 대공황 딱 터져요. 쭉 몇십 년간 갑니다. 이제 윌슨 이후에 쭉 몇십 년간 가요. 대공황 딱 터져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행정국가라는 게 딱 등장합니다. 정부가 행정 시장 문제를 해결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침투에 들어가요. 개입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예요? 통치 기능설이라 그래요. 여기서 통치해. 통치하니까 무지막지하다. 독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의회 우위입니다. 의회 우위면서 행정 기능이 확대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이 유명한 뉴딜 정책이라는 거 있죠. 뉴딜 정책. 여기서 보면. 대공황 문제를 하기 위해서 뉴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뉴딜 정책의 구체화는 다 법으로 돼요. 법률에 의회에서 만든 다 법률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 법률에 의해서 행정 기능이 전반적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사회보장 관련 법률들이 다 만들어져요. 노사관계법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사관계법도 다 만들고 사실상 미국이 사회복지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이때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뭐예요? 정책결정 기능이죠. 이 의회 우위의 행정 기능 확대해서 정치와 행정은 그러니까 의회와 행정부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거예요. 밀접하게. 특히 이거 미국이라는 관점에서 잘 보셔야 돼요. 미국이라는 관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격한 상권 분립을 하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완전히 따로 놀아요. 더군다나 미국은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요. 상권 분립 때문에. 국회에다가 왜 법률안을 제출하는? 우리나라는 있죠. 대통령이 행정부에다 법률안 제출권을 하는 거 있죠. 미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법률을 안 만들어주면 행정부는 꼼짝도 못해요. 이것이 완전히 결합이 돼가지고 행정부가 기능을 의회 법률을 제정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행정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치기능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표 설정 기능과 시정조치, 평가 및 시정조치 이쪽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것이 현대 행정기 개념의 특징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죠. 자,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쉬워요. 기본적으로 관료제도 조직 형태를 하고 합리성을 추구하고 매니지먼트의 기능, 관료제도 기능, 집단적 협동행위다, 봉사자 다 비슷하죠. 이런 거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마세요. 단지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요.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고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고요. 발생 원천도 다르죠. 정부는 사회계약서라든가 강제적 발생하고
기업은 시장 계약이라든가 자발적 발생하고요.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도 다르죠. 정부는 상당히 강제력 동원하죠. 세금 물리는 거 강제잖아요. 그냥 뜯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기업은 어떻게 돼요? 물건 팔아서 사주세요 하죠. 안 사면 끝이죠. 예? 자발적인 거죠. 볼런터리하다 이런 거죠. 예? 이건 coercive한 거죠. compulsory하고요. 예? 조직구조, 공공관료제하고 기업관료제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있어 보시면 기업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뭐가 다르냐? 그건 이제 조직론에서 이제 하고요. 여기서 다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 차이점에서 특히 차이점에서 두드러지는 게 이겁니다. 시간의 압박, 성과 측정의 한계, 인사권의 한계. 시간의 압박이 뭐예요? 정부는 뭐예요? 시민들이 언제까지 문제 해결하라 그러죠. 시간의 압박 되게 하면 돼요. 기업은 뭐 언제 생산할지, 기술 개발을 언제까지 할지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유연해요. 그다음에 성과 측정의 한계, 정부 거 성과 측정, 공공재를 생산해서 공익을 증진시킨다. 증진시켰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뭐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데 일자리를 늘렸는지 안 했는지, 경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예? 예. 정치인 얘기 따르고 시민 얘기 따르고 언론 얘기 따르죠. 예? 성과 측정, 평가가 제각기돼요. 예? 그다음에 인사권의 한계. 정부는요, 장관이 소속 직원 한 명을 제대로 못 바꿉니다. 예, 자를 수가 없어요. 인사권의 한계죠. 그러나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경영 환경이 안 좋아지면, 수익성이 안 좋아지면 얼마든지 구조조정하죠. 예. 자, 그런데 오늘날 행정과 경영도 딱 떨어지지 않아요. 뭐 민영화라든가 민간 경영 기법을 정부에 도입한다거나,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주의. 이 수익자 부담 의익주의라는 거는 기업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돈 내고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방 서비스 받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서비스료를 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하철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돈 내고 타죠. 싸지만 그래도 돈 내고 탄다. 뭐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이다라면 어떻게 돼요? 시장 가격보다 싸긴 하지만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죠. 이것이 수익자 부담주의, 응익주의다. 이익을 받은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것이 응익주의죠. 이게 시장 원리죠. 단지 그거보다 싼 대가를 치른다는 것뿐이지. 준정부주의라든가 시민단체, 즉 제3세타 영역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과 정부를 딱 자르지 않고 시장과 정부는 상당히 유사하다. 오히려 정부의 시장의 원리를 계속 도입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논리들이 공공선택이론이라든가 신공공관리론, 신국정관리론에서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이론들은 추후에 다 나오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행정학이라는 게 성립되는 거예요. 영미계하고 대륙계 쪽하고 달라요. 예? 무슨 영미계 쪽으로 봐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돼요. 처음에는 이제 영국에서 조금 그 형태가 이제 우리가 그 추미론령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해서 1800년대에 이미 영국에서 그 맹아가 싹 텄는데, 근본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기업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실증주의적 접근이 발달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행정학이 성립이 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윌슨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윌슨의 대가를 따라서. 그래서 영미계입원처는 이제 윌슨의 주장을 행정관리설, 윌슨 패러다임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에 등장한 통치기능설, 그것을 기능적 행정학이다. 행정국가죠, 행정국가. 그 다음에 1930년대 때 행정행태설이 등장합니다. 1950년대 때요. 행정행태설, 행태주의. 요거는 이제 행정의 과학화를 위해서 행정의 어떤 그 정책 결정 기능이 아니라 의사결정, 즉 행정인의 개별 행위를 분석하자라는 어떤 그 과학적 논리예요. 그다음에 발전 기능성은 정부가 사회 발전의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액티베이터로서 촉발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는,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와 행정을 또다시 연결시키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정책과 기능설은 형평성으로서 1960년대 때 신행정학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사회 혼란이 일어나요. 흑인 폭동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의회보다 행정부가 우위로 가자라는 의미에서의 행정 국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1960년대에 등장했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1980년대 이후에는 신공공화 이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든가 세계화의 현상에 따라서 이제 그 복지국가의 한계, 재정적 자유의 한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 자꾸 강한 정부로 가자라고 하는 뉴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먼트에 대한 대응 개념이거든요. 이 거버먼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버먼트는 정부다. 거버먼트라는 거는 계층제적 통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계층제적 통치, 하이라르키를 강조하는 거예요. 통치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거는 거버넌스는요. 거버넌스는 건요, 이 정부가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외부에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고요. 시민사회가 있어요. 여기와의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공공재의 생산에 있어서 같이 코워크를 하잖아요. 코워크. 우리가 뭐 중소기업, 대기업, 뭐 동반성장 그러지 않습니까? 동반성장입니다. 동반성장하자라는 개념이 거버넌스. 이렇게 그 영국과 미국, 특히 미국에서는 행정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행정이 정부 현장, 시민사회 현장, 시장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라는 어떤 행정의 작동이 이루어지는 그 특징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자라는 개념인데 반해서 이 유럽이라는 나라는요, 유럽 대륙이라는 게 유럽이에요. 유럽이라는 나라는 절대 왕정이라는 그런 그 역사를 갖고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법치주의, 그러니까 절대 왕정의 권력, 즉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허물어뜨리고 시민사회가 혁명을 통해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이런 어떤 거대한 싸움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요동을 쳤던 그런 17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그런 경험을 거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정부에 대한 관점은요, 뭐 행정이 뭐 실증적으로 뭐다, 행정의 과학이 뭐다, 인과관계가 뭐다, 이런 게 아니라 정부를 어떻게 하면 법의 통제 아래 두느냐, 정부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 아래 두느냐, 즉 법치주의가 가장 베스트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이 중요한 거죠. 행정을 법 아래 둬야 된다. 이런 게 다 상권분립, 공제설이냐, 국가목적 실현설, 행정과정설, 이게 뭐예요? 다 법의 아래에서 움직여라 하는 개념이에요. 법의 아래에서. 예? 법의 아래에서. 그러므로 행정 개념은 법 아래에서의 어떤 이래 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우리가 이걸 당위성, 규범성이에요. 규범적 개념이래요. 이래야 됩니다. should. 너는 공손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 이게 당위적 개념이죠. 특히 이 순수박파가 얘기한 켈젠, 한수. 켈젠이요. 켈젠은 뭐냐면 정부가 하는 행정이라는 게 뭐냐? 법의 실현작용일 뿐이다. 법의 실현작용. 국가란 게 뭐냐 그러니까 법의 실현이래요. 법의 실현. 네? 법의 실현. 법이 뭐예요? 하나의 강제력이잖아요. 강제력. 최고 강제력인 헌법이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네? 이런 법의 단계에 따라서 강도가 다른 법 규범, 즉 강제력이 사회 현장에 실현되는 것이 그게 국가고 정부다, 행정이다. 이렇게 딱 썰을 푸는 것이 순수법학과. 이런 개념이니까 뭐예요?
다 슈드적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럽에서는요. 법학, 즉 행정법학이 행정학이지 행정과학이라는 없어요.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행정과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미국으로 유학 가세요. 네. 자, 행정지도라는 개념은 뭐냐? 자, 이건 뭐 정부 규제와 관련된 거예요. 정부 규제. 정부 규제는 기본적으로 강제력이거든요. 정부 규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들? 최저임금제 인상. 이러잖아요. 인상 안 하면은 뭐 깜빵에 쳐놓는다. 벌금을 줘야 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정부에 대해서 환경오염 규제, 뭐 가격 규제 다 그런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뭐 독과점 규제, 예? 대기업들 잡는 거, 재벌 잡는 거, 다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정부 규제예요. 우리가 뭐 집을 한 채 짓더라도 공장을 하나 짓더라도 온갖 서류들을 다 내야 되죠. 다 정부 규제죠. 예? 어떤 그 개인이나 기업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거예요. 목표는 공익이죠. 과연 그런 규제가 남발되는 그런 상황에서 행정지도는 규제와 뭐가 다르냐 이러는 거죠. 지도는 뭐 농어촌에서 뭐 농작물 어떤 거 심으라고 안내하는 것처럼 지도인데 이것이 사실상 현장에서 행정지도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계도한다 이러죠. 계도한다 이러는데 이것이 사실상 행정규제적 성격을 상당히 내포한다. 강제력, 숨겨있는 강제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와 정부 규제의 경계선이 어디냐? 경계선이. 이것이 굉장히 법치행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은요. 핵심 체크 문제. 틀린 거는 여기죠. 행정 행태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갈등 해결을. 행정 행태설은 뭐예요? 행정과 정치를 완전히 구분하고 행정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행정 기능과 변수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변수라는 거는 이제 변수라는 거는 어떤 그 연구를 할 때 중심적인 어떤 단위가 되는 요인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그 행정학 성립시키기 때는 구조를 강조했어요. 스트럭처. 그 때문에 계층제의 구조라든가 관리의 구조. 이게 조직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뭐 수평적 구조냐, 수직적 구조냐, 뭐 통솔 범위가 어떠냐, 뭐 이런 어떤 스트럭처를 강조했다가요. 그 다음에는 인간으로 넘어가요. 인간으로 넘어갑니다. 구조. 인간으로 넘어가요. 인간관계론이라든가 행태이론에서는 그러면 그 전체적인 구조를 보지 말고 개별 하나의 인간을 봐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다음에 다시 이제 환경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것이 이제 비교행정론이라든가 생태론. 그러니까 정부를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요. 외부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에서의 어떤 그 역학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 행정의 성과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환경 다음에 1960년대 때 발전행정론이라든가 신행정론에서는 행정인이라는 걸 봐요. 행정인. 이제는 능동적인 거예요. 행정인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1970년대 때는 다시 공공선택론에서는 야, 행정의 영역이 시장과 뭐가 다르냐.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하나 사고 파는 거나 그다음에 생산자들이 기업들이 하나의 그 상품을 사고 팔아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나 그리고 그들이 사고 파는 이런 시장에서의 거래 행위와 그 공공 분야에 있어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거 그다음에 시민들이 투표하는 거, 세금을 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장에서의 원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을 국민이건 정치인이건 공무원이건 그것을 인간의 의사결정의 원리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분석하면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공공선택론에서 대두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만 보자 이거예요. 조직이고 구조고 전체론적인 설명을 집어쳐라 라는 것이 공공선택론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1980년대 이후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환경에 있는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연관관계를 강조하는 쪽으로 다시 이 중점이 이동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행정은 우리가 하나의 관리라고 했는데 관리 서비스거든요. 관리 서비스인데 퍼블릭한 공적인 관리거든요. 공적인 관리고 이 공적인 관리가 시민들에게 제공이 될 때 시민들은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치안 서비스라든가 국방 서비스라든가 교육 서비스라든가 뭐 도로를 만든다 이런 각종 서비스를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돈 내고 사용하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 요즘 정부가 현금 살포 많이 하죠. 노인연금, 청년 뭐 수당 뭐 많이 살포하는데 그거 공짜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예? 공짜 점심은 없어요. 아, 나는 세금 안 내니까. 아, 이게 영원히 세금 안 내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영원히 세금 안 낸다. 그러면 영원히 거지로 살겠다라는 선언이죠. 예, 세금은 언젠가 내야 됩니다. 예, 그죠? 예. 자, 그러면요, 이 공적 관리가 뭔 성격을 갖냐 이죠. 내가 돈 내고 사용하는데 공공재라는 성격, 공공재. 일반적으로 피자를 사 먹는 거라든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서 쓰는 거하고 교육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공공재라는 걸 사용할 때 성격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배제성 문제하고 경합성 문제가 있어요. 배제성 문제하고 경합성. 이게 뭔 말이냐? 배제성 문제. 배제라는 건 뭐예요? 나가라니 이거 나가. 돈 안 낸 자는 쓰지 말라 하는 것이 배제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자집에 가서 피자 먹는데 나 돈 없는데 먹을래요? 됩니까? 안 되죠. 못 들어오죠. 쫓겨나죠. 그게 배제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 여기서 도둑놈 막는 거 우리 집도 다 너는 세금 안 냈으니까 너희 집은 도둑놈 들어가는 거 안 막아줄게. 경찰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속가내지 못하죠. 예, 돈 내고 하는 그 뭐 캡스인가 뭔가 그건 그렇게 하죠. 예. 그러나 그거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것은 배제성이 없어요. 그죠? 돈 안 낸 자도 사용할 수 있다. 배제하지 않는다. 이것이 소비를 못하게 막지 못한다라는 거죠. 경합성은 뭐예요? 피자가 이만큼 있는데요. 누가 먹으면 그만큼 나는 먹을 수 없는 거죠. 그게 경합성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소비하면 그만큼의 소비량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현상을 일으켜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치안 서비스를 받는다 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치안 서비스가 줄어듭니까? 안 그렇죠. 국방도 마찬가지. 예.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배제성과 경합성의 유무를 가지고서 재화를 네 가지로 나눠요. 예? 그래서 배제성과 경합성이 완전히 두 가지가 있는 걸 우리가 사적재, 피자, 자동차, 스마트폰 다 그렇죠. 그러나 둘 다 없는 거 공공재, 퍼블릭 구스라 그래요. 예? 국방, 치안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금제요. 토울 구스죠.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선 방송이에요. 유선 방송. 이거는 뭐예요? 유선 방송 가입하지 않으면은 돈 내지 않으면은 끊어버리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성이 있어요. 유선 방송은요. 유선 방송이요. 유선 TV죠. 유선 TV. 배제성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경합성은. 내가 본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못 봅니까? 다른 사람 소비량 줄어들어요? 내가 여기 유선 방송에서 TV 본다, 영화 한 편 본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못 보나요? 아니죠. 전혀 영향 안 미치죠. 예? 요즘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 물론 민간제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또 많은 사람이 보면 어떻게 또 효과가 더 좋아지기도 하죠. 그걸 네트워크 효과라 그래요. 경합성은요, 공유제. 이건 배제성이 없어요. 왜? 저쪽 먼 바다의 물고기 어떻게 합니까? 공해상의 물고기. 누구든지 가서 잡을 수 있죠. 배 끌고 가가지고요.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아요? 그러나 그 물고기는 점점 잡으면 없어지죠. 이게 공해 바다 물고기 또는 공유지의 목초지, 공유 목초지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딘이라는 학자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걸 말했어요.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여기서는 목초지가 작살난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래서 행정은 이렇게 공공재로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선호의 내생성과 외생성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 선호의 내생성과 외생성이라는 거면요, 이 외생성은 원래 시장에서의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 사람은 반드시 가격이라는, 이건 타고난 거예요. 가격이 내가 피자가 한 판에 15,000원이냐 10,000원이냐 8,000원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피자의 소비량을 결정해요. 그죠? 소비량이 결정되죠. 내 마음속에서 결정되죠. 내 머릿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이 될 때 나는 무엇에 움직입니까? 가격이라는 것이 딱 투입이 되면은 2만 원, 피자 한 판에 2만 원이면 소비량 1개. 그러나 피자 한 판에 또 가격이 떨어져서 8,000원으로 떨어졌다. 소비량 3개. 이렇게 늘어나죠. 뭐에 움직인다? 가격이란 외부 변수에서 움직이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내가 결정한다? 아니죠. 사실상 가격이 결정하는 거죠. 그걸 외생성이라고 합니다. 타고나 있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가격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내 의사결정, 나의 선호, 이걸 우리가 소비량을 결정하는 거, 선호라는 게 프레퍼런스라 그래요. 내가 얼만큼 좋아하느냐의 표시입니다. 내가 소비할 것이냐, 피자를 먹을 것이냐, 좋아할 것이냐의 양을 표현한다, 선호를 표출한다 라고 할 때 외부 변수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외생성이라 그래요. 외생성. 근대 경제학은 이 외생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학 책에서 모두 경제의 논리는. 그러나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생성의 논리예요. 왜? 내가 교육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치안에 대한 얼마큼 사용할 것에 대한 사용량을 내가 표출할 거냐. 가격이 우선. 가격에 대해서 표출할 거냐. 세금을 얼마 낼 거냐. 이것이 단절이 돼 있어요. 그리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선호를 표출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세금 안 내도 나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세금 내고 싶습니까? 가격을 표출하고 싶지 않죠. 이걸 프리라이더라 그래요. 무임승차죠. 무임승차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 그 때문에 선호를 표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공재는 정부가 알아서 생산해요. 왜? 치안이라든가 국방, 도로는 있어야 되니까 알아서 생산해요. 알아서 생산하고 슬쩍 사용하는 겁니다. 슬쩍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공공재는 사회에서 얼만큼 필요할 것이냐, 국방이나 치안, 교육이 얼만큼 필요하냐는 거를 이 개인들, 소비자들이 선호를 표출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외부적으로. 그 때문에 정부에서 주어진 것에 따라서 나는 간다. 그걸 내생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질.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한 것에 따라서 나는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생성이라. 예. 아주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비축적성, 동시소비성. 물건을 교환하는 거와 다르죠. 예? 그죠? 예, 이런 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축적되지도 않죠. 그래서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클래스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